이 이야기는 제가 예전에 일하던 프로그램 제작 회사에서 겪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제가 일을 그만두는 계기가 되었죠. 당시 저는 영화와 드라마 작업을 향한 꿈을 포기하지 못한 채 작은 제작사에서 AD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AD 즉 보조 감독이었지만 작은 회사였기에 거의 자비를 맡아 했습니다. 직원 중에서 제가 가장 어렸던 탓에 언제나 허드렛 일을 맡곤 했죠. 그래도 언젠가는 제 작품을 만들겠다는 꿈 하나만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제작 중이던 DVD 프로그램의 담당 디렉터가 입원하게 된 것입니다. 눈에 관련된 병에 걸렸다고 들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도 AD로 참여하고 있던 저는 급히 디렉터로서 그 프로그램을 완성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였죠. 그 프로그램은 당시 유행하던 심령 비디오 관련 컬트 DVD였습니다. 시청자들이 보내온 체험담이나 취재 중 얻은 심령 체험을 재현, 드라마로 만드는 흔히 있는 컬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미 몇 개의 이야기는 대본이 완성되어 있었고 마지막 한 이야기는 체험담을 토대로 준비 중이었습니다. 입원한 선배 디렉터에게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상태가 좋지 않은 듯 병원에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선배의 컴퓨터를 열어보니 한 투고자와의 이메일 교환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상대는 동북 지방의 20대 여성으로 그녀의 첫 이메일 내용은 심령 스폿의 장난으로 갔다가 친구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는 심령 스폿에서 뭔가를 목격한 후 매우 이상해졌으며 제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거꾸로라고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괜찮을까요? 라는 내용의 이메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에 선배는 한번 취재를 하고 싶으니 그 심령 스폿에 안내해 줄 수 있겠냐고 답변을 보냈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곳은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최근에 친구가 말했던 거꾸로의 의미가 저에게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제 얼굴이 사람의 얼굴이 거꾸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꾸로입니다. 모두 거꾸로입니다. 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이후 선배는 여러 번 이메일을 보내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더 이상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불행히도 이메일에는 주소도 본명도 적혀있지 않아 더 이상의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문득 선배가 마지막으로 보낸 이메일의 날짜를 보니 그것이 선배가 입원하기 3일 전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저는 불안한 기분이 들어 컴퓨터를 닫고 휴게실로 갔습니다. 그곳은 소프트 음료 자판기 하나만 있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이미 그곳에는 다른 사람이 있었고 여성 프로듀서가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사서 그녀와 약간 떨어진 곳에 앉았습니다. 여성 프로듀서가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예, 그거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선배님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아세요? 저는 선배의 입원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여성 프로듀서는 휴대폰에서 손을 떼고 저를 바라보며 눈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군요. 사람의 얼굴을 유심히 보고 중얼중얼하며 갑자기 기분이 이상해졌다고 하더군요. 선배님이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으며 저는 입원 직전 선배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회의 중에 불안해하며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두려운 듯 쳐다보는 모습이 기억났습니다. 지금까지는 잊고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선배가 거꾸로라고 중얼거렸다는 것을 물어보았지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선배가 말한 거꾸로가 도대체 무슨 의미였는지 궁금했습니다. 이후에도 선배를 만나러 몇 번 갔지만 가족들로부터 만남을 거절당해 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선배는 회사로 돌아오지 못한 채 퇴사하게 되었고 저도 얼마 후 회사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사건이 어떤 저주였던 걸까요? 저도 언젠가는 사람의 얼굴이 거꾸로 보이게 되는 건 아닌지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학생 시절 근처 신문 판매소에서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연령대가 높은 직원들 사이에서 아버지와 같은 연령대의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편의상 그를 타도코로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같은 연령대의 사람이 아버지와 타도코로 씨뿐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금방 친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대학에 다니고 있었고 타도코로 씨는 다른 아르바이트도 병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낮에는 서로 만나지 않았고 어디까지나 판매소에서 얼굴을 마주쳤을 때만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일로서는 조금 선배인 타도코로 씨에게 아버지는 여러 가지를 배웠다고 합니다. 타도코로 씨는 고등학교 재학 때부터 신문 배달을 하면서 가게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졸업 후에도 밤에도 일하며
몸이 약한 어머니를 부양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를 존경했다고 말해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타두코로 씨가 담당하고 있던 지역에 새로운 고객이 생겼습니다. 50대 중반 정도의 독신 남성이었는데 이 사람이 당시로서는 드물게 악질적인 클레임을 제기하는 고객이었습니다. 조간이 늦게 도착한다. 비 오는 날 신문이 젖었다. 요금을 수금하러 가도 집에 없는 척을 한다. 무언가 경품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 게다가 오토바이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깬다고 해서 타두코로 씨는 어쩔 수 없이 그 집 몇십 미터 앞에서 엔진을 끄는 식으로 대응했다고 합니다. 이 클레임을 처리하기 시작한 후부터 타두코로 씨는 점점 기운이 없어졌습니다. 참다 못한 타두코로 씨가 판매소 소장에게 대응을 부탁했지만 소장은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로 모든 것을 타두코로 씨에게 떠넘기고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타두코로 씨는 괜찮아요. 익숙해졌습니다. 라고 강한 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대학에서 더 바빠지면서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를 나가지 못하는 날들이 늘어났습니다. 타두코로 씨가 걱정되면서도 판매소에 얼굴을 내밀지 못하는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아버지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그것은 판매소에서 함께 일했던 연배의 직원으로 아버지와 친했던 사람이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라고 말하며 전화를 한 것입니다. 타두코로 군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폭우가 내리던 이른 새벽 타두코로 씨는 신문 배달을 마치고 판매소로 돌아가던 중이었지만 그 악질 클레임을 걸어왔던 고객에게서 신문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불만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배달을 나가던 중 비 때문에 타이어가 미끄러져 오토바이가 전복되었고 그 충격으로 머리를 부딪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타두코로 씨는 신문을 배달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분명히 배달했다라고 했지만 소장은 여전히 고객이 불만을 제기했으니 어쩔 수 없다며 타두코로 씨를 다시 보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아버지는 더 이상 신문 배달을 계속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타두코로 씨를 괴롭힌 그 클레임을 한 남자가 도저히 용서되지 않았고 타두코로 씨에게서 들었던 주소를 바탕으로 그 남자의 집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한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만이라도 전하지 않으면 마음이 풀리지 않는다며 찾아갔지만 그 사람의 아파트 방은 이미 비어 있었고 허탈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발길 닿는 대로 판매소 쪽으로 가보니 저녁 신문을 배달하기 위해 판매소로 향하던 전에 전화해줬던 연배의 직원과 마주쳤습니다. 간단히 인사를 나눈 뒤 아버지는 계속 신경이 쓰였던 그 클레임 남자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 남자 말이지, 타두코로 군 사고 이후에도 여전히 터무니없는 불만을 제기했지. 정말 화가 나더라. 어떤 불만이었나요? 그 사고 이후에 소장이 그 남자의 신문을 담당하게 됐거든. 소장이 자전거로 배달을 했는데도 그 남자가 오토바이 소리가 시끄럽다고 불평하는 거야. 오토바이 소리요? 소장은 자전거를 타고 있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오토바이를 쓰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그 남자는 그런 말을 듣지 않았어. 소리가 점점 커지고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말하더라. 그 남자가 아직도 전화하고 있나요? 아니, 얼마 전에 갑자기 전화가 끊겼고 나중에 확인해보니 이사를 갔더라고. 수금도 안 하고 도망친 거지. 그 오토바이 소리는 실제로 그 아파트 앞을 지나가는 다른 오토바이의 소리일 수도 있었지만 아버지는 타두코로 씨의 작은 폭수였을지도 모른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계십니다. 저는 두 아이와 남편과 함께 사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을 하던 시절에는 한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그 아파트는 대학 근처에 있어서 저렴한 임대료 덕분에 저 외에는 대부분 학생들이 거주하는 2층짜리 아파트였습니다. 당시 저는 매우 바쁜 부서에 배정되어 집에는 잠만 자러 오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잠에 푹 빠져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막차 시간에 가까운 늦은 시간이야 드디어 더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자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갑자기 들려왔습니다. 큰 소리의 음악과 여러 젊은 남녀가 웃고 떠드는 소리가 섞여 소음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였습니다. 그 소리는 제 방에서 두 집 건너에 있는 203호실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제 옆방인 202호실은 불이 꺼져 조용했습니다. 아마도 학생들이겠지. 화낼 기운조차 없던 저는 그렇게 중얼거리고 바로 욕조에 물을 받아 들어갔습니다. 욕조에 몸을 담그자마자 나도 모르게 졸고 말았고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미 새벽 1시를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이미 파티는 끝난 건지 아까까지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조용해졌습니다. 혹시 202호실 사람이 불평을 하러 갔을지도 모르겠네요.
옆집 202호실에 사는 사람과는 두세 번 얼굴을 마주친 정도라 잘 알지는 못합니다. 40대 정도의 긴 머리를 가진 여성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이 2시가 넘은 시간에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까이서 탁탁탁 하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멍한 상태에서 시계를 보니 아직 새벽 3시를 조금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탁탁탁 쿵, 탁탁탁. 무언가를 두드리는 소리는 끊임없이 이어졌고 불길하게 계속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두려움에 몸이 굳었지만 곰곰이 들어보니 그 소리는 벽 너머 202호실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완전히 잠이 깬 저는 이불에서 나와 벽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소리가 퐁퐁퐁퐁하고 변했고 갑자기 누군가 뛰는 듯한 소리와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옆집 사람이 밖으로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불도 켜지 않고 어둠 속에서 꼼짝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뭔가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듣고 알아서는 안 될 일을 알아버린 느낌이 들면서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지만 저는 출근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제대로 잠들지 못했으며 무엇보다 그 소리가 계속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쉴 수 없어서 아침 8시쯤 현관을 나섰습니다. 제 집은 가장 안쪽에 있어서 계단을 내려가려면 다른 집의 앞을 지나쳐야 했습니다. 202호실 앞을 조심스럽게 지나가다가 203호실 앞에서 깜짝 놀라 멈춰섰습니다. 어젯밤 떠들던 학생들의 방 203호실 현관 앞에 더러운 인형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약 20cm 정도 크기의 원래는 하얀 곰인형이었던 것 같은데 그 안은 크게 찢어져 있고 붉고 검은 내장 같은 것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인형은 끔찍한 악취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칼에 찔린 것처럼 너덜너덜하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져 뒤돌아보았습니다. 바로 제 뒤에서 202호실의 문이 약간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누군가가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202호실의 여성일 것 같았지만 저는 눈이 마주친 순간 그 자리를 벗어나 뛰쳐나갔습니다. 그것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을 저주할 때 인형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203호실의 학생들에게 저주를 걸고 있었던 걸까요? 제가 그것을 먼저 발견한 것이 좋지 않은 일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고 그날은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싫었지만 호텔에 머물 돈이 없었던 저는 그날 밤 10시쯤 무서움을 안고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2층의 외부 복도는 조용했고 203호실 앞에 있던 인형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202호실에서도 사람의 기척은 없었고 창문을 열어보아도 202호와 203호실 모두 깜깜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일요일이었습니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서 현관 앞으로 나가보니 관리회사 사람들이 202호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자 관리회사 직원이 전해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202호실의 여성이 근처 숲에서 목을 메고 숨진 채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목격자들의 말에 따르면 그것은 일주일 전 토요일 새벽 6시경이었다고 합니다. 즉, 그녀는 제가 그 소리를 들은 뒤에 밖으로 나가서 그 길로 목숨을 끊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녀를 봤던 것은 그 후 아침 8시경이었습니다. 대체 그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사건 이후로 저는 하얀 인형을 무서워하게 되었고 아이들이 원해도 사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그때 들었던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것이 착각이길 바라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이 불편합니다.